업비트가 항상 9시에 난리를 쳐요. 아침 9시에. 오늘 어떤 경주마가 할지 새벽부터 보는 거죠. 업비트 경주마 코인들은 바이낸스나 이런 데 거래량은 작고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이 전 세계 1위를 찍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시세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비트에서 세계 거래량 1위를 찍는 애들을 움직이는 MM이 무조건 붙어 있다는 거죠. 업비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속된 말로 그냥 경주마라고 해서 9시에 어떤 경주마가 뛰쳐나갈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예측을 해서 미리 사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순간적으로 한 30% 정도 급등을 하기 때문에 파는 거죠. 근데 그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종목 사놓는 거죠. MM은 무조건 필요해요, 시장에서는. MM이 없으면 시장이 안 돌아가요. 유동성 공급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시세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일반 개미들로만 투자를 한다? 호가 안 움직일 거예요. 물론 시장 조작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없어서도 안 된다. 그 마켓 메이킹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크게 관여하는 팀 애들의 특징은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힘들어 하면은 뭐 어떻게 당연히 시장에 쏠린다 하면서 그냥 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 죽어버리는 거죠.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어느 선이 넘어가 버리면은 사람들이 안 팔고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체가 진짜 생기는 거죠. 근데 시간과 돈은 MM편이라서 굳이 이게 사람들이 안 던지고 쥐고 있으면 그 코인을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목을 하면 되니까. 제가 이제 브로커, 악셀러레이터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장 지원 업무를 한단 말이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재단이 저희 상장하게 할게요라고 안 하고 알아서 상장이 되잖아요. 그런 걸 제외한 일반적인 코인 재단들은 상장이 될 때 무조건 MM이 있어야 돼요. MM이 없으면 상장을 시켜주지 않아요. 나름의 이제 해외 거래소들은 상장 계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 조항들이 적혀져 있어요. 하루에 유동성을 얼마를 공급을 해야 되고 가격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코인은 거의 다 MM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 1위가 비트코인이죠. 네. 2위는 뭐예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지금 채굴이 끝났죠. 채굴이 끝난 개념은 아니고 비트코인처럼 원래 그러니까 연산을 통해서 채굴을 했던 건데 이제는 기존에 채굴된 양을 지분증명이라고 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채굴되는 양을 주는 방식이에요. 비트코인이랑은 방식이 달라진 거죠. 저는 이더리움 ETF는 안 된다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이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뭐 드비어스에서 많이 채굴하고 뭐 그런 광산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는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없잖아요. 자연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이 있지도 않고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유통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전체적인 유통량은 정해져 있고 그 연산 로직도 있어서 저희도 자본을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도 저희가 어떤 그런 국제적인 대기업보다 자본이 있다면 저희가 광산을 사서 채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런 개념으로 간 거고, 근데 이더리움은 비탈릭이라는 만든 사람이 있고 재단이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예전에 채굴되던 그 양보다는 현재 줄어드는 상태인 거죠? 채굴이 되는 게. 항상 총량은 정해져 있고 이제 점점점 줄고 있는 거죠. 코인들은 대체로 처음에 총량을 정해놔요. 추가 발행이 없단 말이에요. 코인 업계에서 총 채굴량, 전체 채굴량이 변한다는 거는 엄청난 신뢰 위반이죠. 근데 있잖아, 리플.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추가 발행이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 발행량을 뭐 1억 개로 딱 정했잖아요. 그럼 1억 개에서 끝나야 되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뭐 나름의 재단에서의 뭔가 의사의 결정을 해서 추가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개였던 게 2억 개가 될 수도 있고 3억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코인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럼 리플은 그렇게 추가 발행했을 때 폭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리플은 사실상 거의 걸레짝이죠, 뭐. 예전에는 이제 제가 트래킹 한다고 했잖아요. 그 리플을 만든 사람이 뭐 1억 개씩 몇억 개씩 계속 파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만들면서 재단에서 받은 물량을. 찰스 봤죠? 근데 찰스는 에이다도 다 팔았잖아요. 에이다라는 코인을 만든 사람인데 자기 물량 다 팔고 트위터로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먹는 거 사진 올리고 하니까, 근데 그때가 이미 에이다가 한번 고점을 찍고 폭락을 했으니까 사람들 반응 되게 안 좋았죠.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 이재용 회장이 SNS로 햄버거 먹고 있는 거 사진 찍고 올리면 놀린 듯한 느낌을 주는 맞아, 거죠. 열받는 거죠. 내 돈이 녹고 있는데 마치 그 삼성전자 주식 탄 돈으로 뭘 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재용 회장님이 언급하지 마요. 지금 코인 하세요? 하지만 항상 비관적인 입장이죠. 저는 코인을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일도 하고 있어요. 주식도 다 하세요? 전 주식은 안 합니다. 저는 해외 주식만 해요. 미국 주식만 하고. 저도 주식은 좀 하고 해외 선물만 안 해요. 해외 선물은 아직은 손 안 대고 있어요. 근데 코인을 하면 주식의 템포가 굉장히 느리죠. 그렇죠. 가격이 너무 오르고 내리는 게 느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코인 하는 분들은 해외 주식을 많이 해요. 나스닥은 일단 상한가가 없고, 한국 주식은 30% 오르면은 거래가 중지되는데 그것도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한가는 원래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특징이
상황이에요. 어떤 시장의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대체로는 상한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서킷 브레이커에서 이제 거래를 일시 중지는 하지만, 그래서 나스닥도 보면은 막 하루에 200%도 오르고 100%도 오르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코인은 1000%도 오르잖아요. 1000%도 오르죠. 뭐만 프로도 오르는데. 1000% 막 1000% 이런 게 두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MM이라는 어떤 집단이 이렇게 가격을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는 상승률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뭐 시총이 아주 큰 아이들은 사실 한 팀에서 이렇게 가격을 움직이거나 뭐 어떤 단체가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시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단체가 시장에서 크게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시총이 낮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런 종목을 최대한 선택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 리스크를 또 감내해야 큰 수익률이 오는 거는 맞는데, MM의 의중을 잘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주식보단 쉽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 주식에서 100명 중에 2명이 수익을 본다, 2% 정도가 수익을 본다 하면 코인은 10%는 수익을 보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주식에서 잃는 폭이 평균 잡아서 마이너스 40%라고 하면 코인은 마이너스 80%, 90%도 있다는 거죠. 가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남의 돈 아니고 내가 막 급하게 빼야 될 돈이 아닌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주식보다 코인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은 MM 편이라 했잖아요. 시간이라도 내 편이 돼준다면 주식보다 코인이 더 편하지 않을까. 언젠간 들어 올려줄 거니까. 왜냐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최소 매집할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기간 나도 같이 따라가서 매집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은 급한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단 10%는 20%는 무조건 뭐 먹는다는 이게 거죠. 1년이 되든 2년이 네, 되든 그쵸. 버틸 수만 그러니까 있죠. 저희가 코인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빌린 돈으로 하지 마라, 자기 돈으로 해라, 그리고 당장에 써야 될 돈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걸로 벌어서 고정적인 생활비를 내거나 이런 걸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인 거죠. 근데 여윳돈을 하면 뭐 주식도 승산이 있을 거고 코인도 승산이 있겠지만, 코인이 좀 더 즉흥적이고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있죠. 주식이랑 코인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 이 기업의 뭐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차트를 보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술이죠. 아, 그 코인이 갖고 있는 자체 기술. 네. 호재성으로 잠깐 정도의 그건 거지 기술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격을 반영하진 않는 근데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과 코인의 매매와 가격은 별개예요. 완전히 별개고. 그러니까 코인 업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이거잖아요. D-10. 그게 뭐예요? 디머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뭐 몇 월 며칠 날 빅 어나운스 뭔진 말 안 해줘요. 아, 뭐 큰 거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빅 어나운스먼트를 항상 거기다가 트윗에 탁 올려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게 나중에 가서 진짜 별거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뜨면 시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죠. 대체로 그런 빅 어나운스먼트나 그런 트위터 장난질로 오르는 가격은 미리 갖고 있던 분들은 그 호재 팔면 수익을 보는데, 그 호재를 보고 들어가신 분은 대체로는 수익을 보기 힘들어요. 그냥 물량 바지 되는 거죠. 방금 기술 말씀해 주셨으니까 코인에도 약간 결에 따라서 종류가 좀 나뉠 것 같은데. 예를 엄청 들어서 많아요. 어떠한 기술로 코인을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테마. 뭐 밈코인, 디파이, 뭐 NFT, 무브투원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테마가, 그게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17년도에 코인이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각광하는 거는 페이먼트 기능이 있는 코인이었어요. 이게 어디가 쓸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코인이란 개념이 생소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럼 그걸 어디 쓸 건데? 했을 때 가장 하기 좋은 말이 우리 결제에 쓸 거야. 그런 이유가 이제 리플, 펀디나 뭐 결제에 쓰겠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걸 뭐 페이먼트 코인으로 분류 처음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코인은 얘보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먼트에 또 뭘 하나 붙이는 거예요. 모든 장점을 나중에는 다 붙여놔서 그 다음에 나오는 코인들은 그냥 다 돼요. 결국에는 지금은 그게 진화되고 와서 지금은 사실 정말 코인의 기능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밈코인이라는 건 백서도 없을걸요? 그냥 저희가 문방구에서 딱지 같은 거 뭐 피카츄 스티커 같은 개념으로 봐야지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이 페이먼트가 테마였던 적이 있었고, 또 뭐가 테마인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 이제 농사 짓는다고 하는 건데, 제가 A라는 코인을 획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특정 뭐 한 가지나 두 가지 코인을 조합을 해서 적금을 넣습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채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디파이. 디파이는 어떤 특정 코인을 이제 예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예치한다는 게 이제
이제 이 코인의 유동성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홀딩을 대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줬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루나 사태가 결국에는 그 디파이의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저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그 은행은 그거를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저희가 또 맡긴 이자를 예금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처가 있어요. 근데 코인은 사실적으로 그 코인을 파는 거 외에는 수익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치를 했을 때 여기에 예치가 되면 유용성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이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끌어올리면 조금만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수익으로 이자를 주고 계속 그거를 돌아서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전제 조건은 가격이 무한히 상승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 이자도 줄 수 없고 그럼 이자를 못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 예치한 거 스테이킹을 풀 거고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또 더 많아지고 그럼 그걸 더 던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루나가 잘못됐던 거는 디파이라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줬기 때문이에요. 연이자를 17%, 18%를 줘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도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나 테더나 예치를 하면은 뭐 3%? 이자를 똑같이 줘요. 근데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치해서 이자를 준다는 건 결국에는 저희가 말하는 전통 금융이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거래소는 그 테더를 펀드처럼 활용을 하겠죠 아마. 그러면 또 디파이가 있었고 NFT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뭐 등기부등본처 같은 역할을 근데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블록체인 관련된 코인 좀 긍정론자지만 전 NFT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NFT도 종류가 많았겠지만 어떤 NFT들은 모나리자 NFT가 있대요. 그걸 내가 소유하는 거래요. 이건 정신승리잖아요. 실제 모나리자 그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NFT 디지털 쪼가리를 갖고 있다고 그거를 막 몇 억 주고 몇 천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저는 정신승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고유식별 딱 이 정도인 거지. 그쵸. 고유식별 번호 같은 딱 거죠. 그 정도인 거지. 그걸 넘어가서 그걸로 무슨 애장품을 갖고 있는다 뭘 한다 그거는 선을 넘었다. 뭐 보안 쪽이라든지 회사 차원에서 그런 고유식별 번호가 있어서 그걸 어떤 회사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환영인데 그거를 좀 꼬아서 어떤 애장품이다 뭐 그림이다 예술품이다 이걸 굳이 NFT화를 해서 소장을 해라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실물을 NFT화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어떤 웹상의 이미지라는 건 무한히 복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NFT 코드를 넣어서 내게 원본이야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사용되는데 저는 그때도 NFT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술품 관련 NFT나 이런 거는. 한창 때 업비트에서 NFT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처음에 팔고 나가신 분들이 다 승자일걸요. 코인 하는 사람들은 약간 텔레그램이나 SNS 상에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프로필 사진이 크립토펑크나 그런 비싼 NFT로 이렇게 프로필이 돼 있으면은 되게 부자 같아 보이고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되게 신뢰 있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격도 올랐었던 것 같아요. 뭐 NFT의 최초 어떤 취지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뭔가 고유한 것 이런 거겠지만 저는 뭐 말은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리니지에서 집행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비싼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리니지 게임 안 하는 사람은 만 원의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걸 높은 시세로 파는 것처럼 NFT를 또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고유의 시세가 있겠죠. 플레이 투원, 무브 투원이라고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보상으로 코인을 받거나 무브 투원 같은 경우는 걸음걸이 수만큼 보상을 받는다던가 캐시워크. 캐시워크 네. 들어봤어요. 네. 저 안 그래도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코인 쪽이에요? 캐시워크는 코인은 아니에요. 거의 포인트예요. 원래 있던 거잖아요. 예전에 무슨 어플 깔고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걸음거나 아니면 거기는 광고를 몇 개 보면 거기서 포인트를 줘서 그걸 환급성을 줬었잖아요. 그걸로 뭐 기프티콘도 살 수 있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가상화폐 접목한 것 뿐이에요. 그게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걸 왜 주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은? 자기네 앱이랑 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한참 이제 스태프분이 운동화를 엄청 팔아먹었었어요. NFT.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좋은 아이템을 재단에서 파는 거예요. 그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보상을 받는 거죠. 핸드폰에 운동화 NFT가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비싼 거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운동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걷잖아요. 그러면은 그 걸음 수대로 스테픈이라는 코인을 이렇게 보상으로 줘요. 근데 내가 싼 신발 아주 저렴한 신발을 하면은 한 개를 많이 주고 안 줘요. 예. 실물 비싼 운동화가 거랑 아니라 아니에요. NFT 운동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동남아에서 자전거나 아니면 뭐 킥보드 같은 거에 핸드폰을 한 20개를 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 운동화 장착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돈이 벌리잖아요. 근데 스테프니 가격이
한참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게 수익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화 가격이 또 올라가서 그걸 초기에 산 사람들이 또 뭐 팔고 그래서 뭐 그런 생태계가 있었는데 후발주자들의 코인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접목이 되는 건 이 코인을 홍보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에어드랍을 많이 해요. 코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떤 코인을 런칭할 때 코인을 뿌려주는 거예요. 키움이나 뭐 이런 영웅 뭐 이런 주식 그거 할 때 왜 신규 가입자한테는 뭐 3,000원 준다. 무슨 어떤 어플을 깔면 신규 가입자한테 5,000원 쿠폰 준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단기간에 유저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코인들에서 에어드랍이라는 걸 이용해서 초기 유저들을 많이 끌어들인 거죠. 그러면 A라는 코인이 있을 때 A라는 코인이 런칭을 했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A라는 코인에서 트위터에서 뭐 좋아요만 눌러도 아니면 뭐 어떤 코인을 예치하면 뭐 준다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원화로 5,000원씩을 준 거죠. 그러면 저한테 5,000원을 준 코인이잖아요. 그럼 제가 관심을 갖잖아요. 한 번이라도 트위터라도 더 보고 그리고 이게 어디 뭐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관심을 갖는 거죠. 제가 처음에 받은 거는 대략 5,000원 정도의 가치인데 상장을 했더니 얘가 1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눈 돌죠. 10명 중에 8명은 그냥 팔고 10만 원으로 뭐 치킨 사 먹고 뭐 끝나겠지만 2명 정도는 야, 이 코인이 거기서 거기까지 올랐어? 그러면은 이제 제 눈에 익은 가격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이거 좀 싼데? 이거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개념으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코인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코인이 나오고 죽은 코인들이 시체처럼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종류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물린 사람들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99% 찍는 거고. 기업인들은 회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간 자본도 있을 거고 인적 구성원도 있을 거고 물적 구성도 있겠지만 코인은 만들기가 솔직히 너무 쉽고 특히 유명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코인을 발행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제작비 얼마 드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진입 그 장벽이 너무 낮으니까 무수히 생성이 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주식보다 돈 벌기도 쉽지만 돈이 없어지기도 쉽다는 거죠. 잃기 쉬운 게 아니라 사라지기가 쉽죠. 돈. 그러면 요즘에는 무슨 테마의 코인들이 있어요? 민코인이 요즘엔 또 다시 메타가 이렇게 돌아요. 테마주가 주식에서도 어떤 테마가 유행할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코인도 비슷합니다. 언제는 민코인이 유행할 때가 있고 메타버스 계열인 테마 애들이 많이 뭐 올 요즘 때가 AI 맞죠. 밈코인들이 요즘에 이제 난리를 치면서 저는 이제는 가상화폐 투자 비율이 굉장히 줄었고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뭐 그냥 아무거나 막 나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턴이 주식으로 엄청 실패했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하는 말이 천체의 움직임은 자기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인간의 광기는 자기가 예측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코인을 오래 하신 분이나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능숙한 분들은 그 부분이 보여요. 얘네가 이 가격을 포기할 수 없는 가격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발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릎쯤에서 사서 한 가슴쯤에 팔면은 먹을 수 있는 그 수익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린 돈도 아니고 제 자본으로 하는 거고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구간들을 잘 발라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대세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조금 더 하면 뉴턴 같이 될 것 같아요. 이 인간의 광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희 기준에서 백서도 없고 뭐 재단이란 것도 딱히 없고 근데 그냥 재미로 만든 코인이 그렇게 가격 상승을 한다는 게 이제 저도 좀 고리타분해진 것 같아요. 그걸 유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보다 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쵸, 매매로 네, 하는 소득은 매매에 대한 내지 않는 소득은 세금을 안 내니까 저는 그게 되게 메리트인 것 같아서 이 시장이 떨어지든 다시 오르든 왜냐면 떨어지면 오르고 어쨌든 그 변동성에서 저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코인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민코인이요? 네, 민코인 같은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인간의 광기를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정말 좀 공부도 좀 하고 웹사이트도 들어가보고 백서도 좀 읽어보고 했던 거에서 이제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내 자신도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내 돈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광기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내가 납득이 돼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매매를 뭐 예를 들어 100을 했다고 하면은 매매를 한 2, 30만 하고 일로 벌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 저희 세대 때 그 업계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매매를 하시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 코인들만 좀 매매를 하게 되고 그런 건 정말 장난으로 소액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 있을 때야 내가 막 태우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믿음이 그리고 없어지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상승장과 하락장을 두세 번씩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상승장 때는 너무 신나지만 그 하락장에 대한 그 긴 고통, 막 3년씩 가잖아요.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이 광기를 잘못 탔을 때 물리면 이거 3년짜리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몸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가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공포,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하는 그 공포가 맞아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내가 여기서 물리면 얼만큼 괴로운지 알거든요. 그리고 냉정한 얘기지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코인을 시작하신 분 중에 매매로 살아남으신 분이 사실 많이 없어요. 큰 금액을 벌었더라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하는데 절대 코인이 쉽게 벌진 않거든요. 근데 머리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이렇게 하락을 되는 정도가 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의 이 밈코인 메타가 또 다른 하락장의 한 번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광기가 한번 스치고 가면 한풀 죽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너무 고리타분해서 그럴 수 있는데 밈코인은 광기에 가깝죠. 페이먼트에 관한 테마 하니까 생각난 건데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받겠다고 한 적 있지 않았어요? 그거 장난쳤잖아요. 아 장난친 거예요? 진짜 일론 머스크는 미국은 총기 허용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총을 안 맞지?